저널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전 유로피안 아트 저널에 실린 칼만의 논문이고 Impact of Early and Delayed AF 카테타 아블레이션 on Atrial Arrhythmia Recurrence로 조기에 AFCL을 시행한 그룹과 딜레이드하게 시행한 그룹 사이에서 리커런스를 아웃컴으로 삼아가지고 비교한 RCT입니다. 3차 병원으로 전원된 AF, 심토마틱 AF 환자들 중에서 일단 랜도마이제이션 해서 1대1로 한 그룹은 리크루트먼트 된 1개월 이내에 어블레이션 시행했었고 다른 한 그룹은 12개월 동안 옵티마이즈드 메디컬 세라피로 안티어리믹스를 복용한 다음에 12개월 뒤에 시행했던 양군 사이에 비교를 했고 일단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12개월째에 리커런스가 있었는지 그리고 세컨더리 아웃컴은 AF 버든 그리고 AF 피노타입에 따른 버든 그리고 12개월째 안티어리믹스 복용 유무 이거를 비교하였습니다. 100명 중에서 총 11명이 드랍되고 총 89명이 최종적으로 48대 41로 일롤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딜레이드 어블레이션 그룹이 얼리 어블레이션 그룹에 비해서 못하지 않더라 이런 게 결론이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얼리 카테터 어블레이션의 베네핏이라던가 딜레이드 카테터 어블레이션의 아웃컴이 불량하다라는 것 자체가 강조되고 있고 다이어그노시스 투 어블레이션 타임 DAT를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랜더마이즈드 스터디는 존재하지 않고 전부 다 옵저베이션 스터디나 아니면 시스테마틱 리뷰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런 딜레이드 어블레이션 그룹 자체가 나이가 많다던가 아니면 코모비디티가 좀 더 많고 그래서 그리고 아트리아 सब스트레이트가 좀 더 어드밴스해서 이런 베이스라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랜덤 스터디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개월 이후에 딜레이드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시행한 그룹과 1개월 내 카테터 어블레이션 시행한 두 그룹 사이에 아웃컴 비교하는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멀티센터 랜더마이즈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었고 3차 병원으로 전원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페럭시즈말과 퍼시스턴트 AP 모두 일단은 인롤을 시켰고 그 중에서 과거에 AF 올리션 받았다던가 1년 이상의 롱라스팅 퍼시스턴트 AF라던가 혹은 18세 미만의 인폼드 콘센트를 작성하지 못한 이런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제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1대1로 랜더미제이션을 시행했었고 카테터 아블레이션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OAC 같은 경우에 끊지 않고 AAD 복용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배의 반감기가 5배의 반감기를 끊었고 전신마취와 이제 시술을 시행했었고 인트라카디악 스롬보스를 배제하기 위해서 TE를 시행했고 TE 가이디드 트랜스타 펑처를 했고 ACT는 다음과 같이 맞췄었고 3D 매핑은 칼토나 엔사이티 시스템을 이용했었다고 되어 있고 컨택트 포스 센싱 일리게이티드 카테타를 이용했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클리니컬이 도큐멘티드 A 플로트가 있을 경우에는 CTI 블록도 시행했었고 시술 이후에 환자가 3개월 이내에 블랭크 피리어드에서 특별히 아트리아 어리니비아가 관찰되지 않았으면 최대한 AD는 끊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했었다고 되어 있었고 딜레이드 어블레이션 그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AED를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AF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주를 올린다던가 아니면 다른 약으로 변경을 시켜서 최대한 이제 온고잉한 컨티뉴어스 AF가 생기지 않도록 12개월 동안 일단 약물 조절을 했었다고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루프 레코더나 카디아 모바일이라는 일단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못 사용할 경우 24시간 홀터 모니터 세 가지를 이용해서 추후에 이제 시술 이후에 AF 버든 같은 것들을 확인하려고 노력했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AF 리커런스에 대한 정의로는 30초 이상 지속되는 AT나 AF가 이제 도큐멘테이션 되었을 때 그것도 이제 포스트 블랭킹 피리어드 즉 90일 이후에 이게 확인되었을 때를 AF 리커런스라고 정의를 내렸고 AF 버든 퀀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카디아 모바일이나 루프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피리어드를 모수로 하여서 이제 지속 시간을 분자로 해서 그 퀀티피케이션 했었고, 홀터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홀터를 달았을 때 거기에서 이제 AF 버든을 확인해서 일단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AF로 인한 피지컬 심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F 심텀 시비리티 스코어를 이용해서 이제 베이스라인과 12개월, 그리고 그 약물 치료를 했었던 딜레이드 그룹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과 약물 치료가 끝난 12개월째, 그리고 시술이 끝나고 24개월,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그때 세 번은 일단은 이제 비교를 하였고, 스터디 엔드포인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동안에 프리덤 프롬 아트리아 어리드미아를 잡았고, 그리고 세컨더리 아웃컴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버든, 그리고 이제 피노타입 페럭시즈말 혹은 퍼시스턴트 AF에 따른 버든, 그리고 안티어리드믹스 유즈, 그 세 가지를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일단은 결과로는 이제 52대 48로 처음에 인로를 시켜서 그 중에서 팔로우 로스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환자가 뭐 심텀이 좋아져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서 카테터 볼리스 안 받았던 환자들 다 포함해가지고 총 최종적으로 남았는 건 48대 41로 일단 그렇게 다음과 같이 남았습니다. 이게 얼리 어블레이션 그룹이 48명, 딜레이드가 41명 이렇게 남았었고, 그래서 일단 베이스라인 데모그래픽스는 일단은 나이의 중간값은 59세였고 29%가 여성이었고 페록시즘 AF가 54% 정도였고, 양군 사이에는 비교적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펄시스턴트 AF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얼리 어블레이션 그룹이 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외 나머지는 크게 뭐 차이는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딜레이드 그룹에서는 이제 안티어리드믹스 테라피를 하고 이제 어블레이션 시행하는데 베이스라인 때 93% 정도, 그리고 최종 12개월 차에 한 85% 가량 이제 약물을 복용했다고 되어 있었고, 메디안 AF 버든 같은 경우에는 16%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 베이스라인 AFSSS 즉 증상 이제 척도는 베이스라인은 15였는데 12개월 이후 약물 치료 12개월 동안 했을 때 12개월 차이는 12로 통계적으로 위안 감소가 일단 보였다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5명이 일단은 환자가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어서 시술을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었고, 1명은 이제 AB 노드 어블레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빠져서 41명이 최종적으로 인론이 되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사이너스 리듬이 아니었던 환자가 양군 모두 합쳐서 27명 정도 되었었고, RFCA를 받았던 환자가 85%고 크라이오가 한 15% 정도 되었고, PB 아이솔레이션은 100%다 성공하였고, 시술과 관련된 메이저 컴플리케이션은 없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AF 리커런스가 그 블랭크 피리어드 이내의 AF 리커런스는 얼리랑 딜레이가 다음과 같이 16대 4로 일단 확인이 되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그 48명 중에서 21명이, 그리고 그 41명 중에서 17명이, 그래서 딜레이드 암에서는 41.4%, 그다음에 얼리 암에서는 43.7%로 양군상 P밸류 0.82에 양군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세컨더리 아웃컴에서는 오버all AF 버든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양군 사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F 피노타입에 따른 AF 버든 또한 페록시즈마 AF 같은 경우에도 양군 사이 차이가 없었고, 퍼시스턴트 AF 같은 경우에도 양군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항부정맥제를 이제 복용하는 비율 또한 33%대 37%로 양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고 되어 있었고, 이 AFSS 증상 척도 같은 경우에는 시술 전후로 양군에서 모두 공이 일단은 감소하는 것으로 일단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연구에서 일단 메이저 파인딩은 12개월 동안 딜레이들 12개월 이후에 시행했었던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시행했었던 환자군에서
결코 일단은 이러한 그 리커런스 측면에서도 더 못하진 않았었고, 그리고 뭐 앱 버든이라든가 아니면 항부정맥제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비율 또한 더 높게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다라고 일단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뭐 가이드라인에서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항부정맥제를 사용을 뭐 인트로로 하거나 아니면 리프렉토리 페이션트에서 일단 심토마틱 AF 환자에서 이런 카테터 블레이션 하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들 아시겠으나 이제 뭐 옵티멀 타이밍에 대한 내용은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도 언클리어하다고 되어 있었고, 그 다이아그노시스 투 어블레이션 타임 DAT라고 해서 진단 이후 이제 어블레이션을 하기까지 이 시간에 대해서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게 강조는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으로는 좀 그 스트럭처럴 혹은 일렉트리컬 리모델링이 이제 더 진행하지 않도록 최대한 짧은 시간에 그 카테터 어블레이션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컨셉 하에 이제 DAT가 짧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이게 아웃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일단 강조를 하고 왔으나, 이러한 연구 자체가 일단 어쨌든 랜덤 스터디가 아니었고 옵저베이션 스터디였고, 이런 아무래도 딜레이드한 그룹에서 그런 환자들의 뭐 나이가 더 많다던가 AF 리스펙터가 더 많다던가 퍼시스턴트 AF가 좀 더 많았다던가, 그리고 이렇게 뭔가 딜레이드한 그룹과 뭐 빨리 한 그룹 사이에서 결국엔 환자 개별적으로 인디비주얼레이션을 해서 카테터 어블레이션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셀렉션 바이어스를 유발할 수도 있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이 연구 상황에서는 일단 그 12개월 동안에 환자 항부정맥제를 복용하면서 이후에 이제 어블레이션을 시행했었던 군이 결코 못하지 않더라라는 일단 이런 결과가 나타났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환자 뭐 나머지 것도 다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이제 AF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에 12개월 동안 뭔가 그런 그, 그, 그 환자를 받자마자 바로 어블레이션 시행했었던 군과 항부정맥제를 치료를 하고 난 뒤에 12개월 이후에 어블레이션을 시행했던 군 사이에 어블레이션 에피커시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강당에 스텝 선생님은 아무도 안 계세요? 엄재성 교수님하고 최상화 교수님 계십니다. 아니 이번에 그 바르셀로나 이라에서 이 레이트 브레이킹 클리니컬 트라이에서 닥터 칼만이 발표한 내용인데, 논문으로 한 건 난 지금 처음 봤는데 보니까 어블레이션 하는 에너지 소스도 차이가 있고 팔로우한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게 유로피안 하트전에 실렸네요. 혹시 그 모니터링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조율했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임플란트 루프 레코더도 있고 홀터도 있고. 그 임플란트 루프 레코더랑 그 다음에 카디아 모바일이랑 홀터가 있는데, 이거 두 가지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홀터를 한다고 되어 있었고, 이거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30일 이내 같으면은 30일을 모수로 하고, 1에서 3개월이면은 이게 1에서 3개월, 이 3개월을 모수로 해서 이렇게 이거를 모수로 해가지고 에피소드가 시작하고 난 이제 다음번 사이너스 리듬이 나타나기까지 그 기간을 이제 분자로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게 AF 버든으로 일단 계산했었고, 마찬가지로 루프 레코더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계산했다고 되어 있었고, 홀터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내에서 이제 홀터 상에서 AF 버든을 측정해서 이것을 가지고 AF 버든이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얼리랑 딜레이드 그룹 사이에서 이 세 가지
시행했었던 환자의 N수 자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고 약간 컴패러블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었고 AF 버든 자체도 그래서 양군 사이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경험적으로 봐도 항부정맥제를 쓰거나 그랬을 때 사이너스 리듬을 유지시켜 주면은 상당히 그 아웃컴에는 타임 투 어블레이션까지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특히 파록스마 APM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퍼시스턴트 AP 같은 경우는 지금 김홍준 선생님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 유이태 선생님 페이퍼에서 보면은 3년까지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우리 데이터에서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스터디인데 하여튼 그 굉장히 소수의 적은 수의 환자를 가지고 쉽게 RCT를 했네요. 다음 논문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 논문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내용은 아니지만 약간 클리니컬하게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논문은 일단 DC 카디오 버전 APB에서 DC 카디오 버전을 하고 난 이후에 QTC가 리덕션 되는데 그게 이제 오버 이스티메이션 될 수 있다라는 주제에 대한 논문입니다. 저희도 이제 박동기 그 클리닉에서 DC 카디오 버전을 많이 하지만 주로 이제 AP 환자에서 DC 카디오 버전은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리는 주요한 방법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이 DC 카디오 버전이 성공했다면 사이너스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티 아리드믹 드럭을 이제 시작을 보통은 하게 됩니다. 특히 클래스 3 안티 아리드믹 드럭 같은 경우에는 QTC를 늘려서 트로사데판 같은 경우에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은 만약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아왔을 때 봐야 될 것은 이 클래스 3를 하기에 적합한 QTC를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베이스라인 QTC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 드럭 이펙트에 의한 QTC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베이스라인 QTC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는데 일단 LPB에서 QTC를 정확하게 측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하트레이트가 또 계속 변하고 베이스라인도 흔들리고 해서 QTC가 정확하지 않아서 일단 베이스라인 QTC는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체크하는 게 더 정확하고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디오 버전을 하고 난 이후에 QTC를 측정했을 때 이게 언더 이스티메이션 되어서 나중에 클래스 3 안티어리드믹 드럭을 사용했을 때 돌사대판 같은 위험도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논문은 프로스펙티브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였고 DC 카디오 버전을 AP 환자에서 DC 카디오 버전을 하고 난 이후에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아왔을 때 QTC 인터벌을 시간에 따라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DC 카디오 버전을 하고 한 사람 말고도 스폰테니어스하게 사이너스로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도 QTC를 한번 측정해 보았고 그리고 언더 이스티메이션 되어서 돌사대빵이 실제로 일어난 케이스도 몇 가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DC 카디오 버전을 한 환자는 48명 정도였고 프로포폴로 여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세데이션을 했고 싱크로나이즈드 200에서 360줄 그리고 DC 카디오 버전을 하고 난 이후에 15초 이하로 그냥 거의 즉시 11리드 심전도를 찍었고 1분, 2분, 5분 이렇게 찍어서 QTC를 각각 다 측정을 하였습니다. 17명은 카디오 버전을 하지 않고 스폰테니어스하게 이제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또 1분, 2분 뭐 이렇게 똑같이 QTC를 측정하였는데
스폰테니어스하게 컨버전이 된 거는 언제 이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텔레메트리 ECG를 사용하여서 QTC를 측정하였습니다. QTC는 저희가 이제 보통 사용하는 바젯 포뮬라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였고, 또 다른 방법으로 브레데리시아 포뮬라, 이거는 이제 3분의 1승을 하는 게 다른데 이 포뮬라를 사용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QTC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 가지 케이스의 예이고, 결과적으로는 결과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벤트리큘러 페이싱을 하는 8명의 환자는 따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환자는 민 에이지 70세였고 20명의 남자, 한 반 정도의 남자였고, 그래서 결과를 보면 QTC 카디오 버전을 하고 난 이후에 QTC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1분, 2분 정도에서 다시 회복을 하고 점점 더 증가를 하고 2분에서 5분 정도까지 플래트를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트레이트 역시 당연히 이제 카디오 버전을 했으니까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QTC가 이제 떨어지고 올라가는 만큼 그만큼의 변화가 있지는 않고 조금 약간 올라가는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은색 점이 브리데리시아 방법으로 잰 QTC고, 이게 이제 바제츠 포뮬라로 본 QTC인데 바제트 포뮬라로 잰 QTC가 핍에서 더 오버 에스티메이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델타 QTC가 즉시 DC 카디오 버전을 하고 난 이후에 즉시 측정했을 때 이 정도의 밀리세컨드가 차이가 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또 이제 바제츠 포뮬라로 잰 것과 5분 이후에 이제 잰 QTC는 바제츠 포뮬라로 잰 QTC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두 개가 차이가 있었지만, 브리데리시아 포뮬라로 잰 이제 QTC는 에핍과 사이너스 리듬 5분 이후에 잰 QTC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게 DC 카디오 버전에 대한 경우이고, 이거는 이제 사이너스 컨버전이 저절로 된 환자 부분에 대한 분석인데 경향은 똑같았습니다. 역시 QTC가 급격히 줄어들고 한 2분 이후에는 플래트를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페이스메이커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벤트리큘라 페이싱이 들어가는 환자들에 대한 분석인데, 이제 그러니까 APB인 상태에서의 QTC와 이제 그 이후에 카디오 버전을 해서 벤트리큘라 페이싱이 들어가는 상태에서의 QTC가 크게 차이가 보이지는 않았고, 하트레트 역시 차이가 당연히 페이싱이 들어가니까 차이는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QTC와 델타 하트레이트를 이제 리니어 코렐레이션이 되는 것을 그래프로 그려보았을 때 이렇게 모양을 보였습니다. 직선으로 리니어 코렐레이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요거는 15초 이내에 즉시 찍은 심전도에 대한 QTC이고, 이건 1분에 찍은 QTC입니다. 하트레이트 변화가 클수록 QTC의 변화도, QTC가 감소하는 그 차이도 크고, 바제츠 포뮬라로 잰 게 이제 브리데리시아 포뮬라로 잰 것보다 더 스티프하게 오버 이스티메이션하게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카디오 버전을 하고 나서 측정된 QTC가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언더 이스티메이션 된 경우를 케이스를 3가지를 여기서 소개를 해놨는데, 2가지는 이제 도페틸라이드를 그 다음에 썼던 환자고, 한 가지는 아미오다론을 사용했던 환자고, 모든 환자에서 이제 카디오 버전을 하고 난 이후에 QTC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을 하였지만,
어쨌든 약을 쓰고 돌사대빵이 발생하였고 약을 끊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측정한 QTC는 한 490에서 500 정도로 이때 카디오 버전하고 직접 하고 난 직후에 잰 QTC보다 훨씬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케이스 세 가지에서 일단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으로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DC 카디오 버전을 하고 바로 심전도를 찍으면 QTC가 언더 이스티메이션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한 적어도 5분 정도 지나고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심전도를 믿고 클래스 3의 안티 어리드믹 드럭을 쓰면 돌사대빵의 위험도가 증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 기전에 대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DC 카디오 버전을 하고 그 자체 때문에 이제 벤트리큘러 리폴라리제이션에 영향을 줘서 샥 자체 때문에 이렇게 QTC가 감소하는 그런 가설을 먼저 채워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논문에서 보았을 때는 스폰테니어스하게 사이너스 컨버전이 된 환자에서도 역시 QTC가 급격하게 감소했었기 때문에 DC 카디오 버전 자체에 대한 그런 영향보다는 하트레이트 자체 때문에 QTC가 하트레이트 변화량 때문에 이제 QTC도 같이 감소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 특히 또 델타 하트레이트와 델타 QTC 사이에 리니어한 코렐레이션을 보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관계를 이제 입증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기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트레이트가 APB에서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렸을 때 하트레이트가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하트레이트가 급격하게 감소하면 당연히 리폴라리제이션 되는, 그러니까 그 심장의 다이아스톨릭 피리어드가 증가해야 될 것이고, 증가하면 당연히 벤트리큘러 리폴라리제이션 기간도 증가해야 돼서 QT 시간이라 QT 인터벌을 자체는 늘어나게 됩니다. 하트레이트가 감소했을 때는. 하지만 이제 하트레이트가 일단 카디오 버전이 된 상태에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의 이제 리폴라리제이션, 그러니까 액션 포텐셜이 따라오지 못해서 QT 인터벌이 급격하게 같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QT 인터벌은 짧은 채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딜레이드 QT 알랄 히스테레시스이고, 뭐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면 이제 QT 인터벌과 이거는 이제 하트레이트가 아니라 그 사이클 랭스인데, 뭐 엑서사이즈를 해서 이제 하트레이트가 증가하면 이제 리니어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딜레이드하게 플래트로 보이다가 급격하게 이제 QT가 떨어지게 되고, 이제 또 하트레이트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플래트를 그리다가 이렇게 스티프하게 올라가게 되는 이런 이제 차이를 히스테레시스라고 부르고, 이런 이펙트 때문에 이제 하트레이트의 급격한 변화를 보였을 때 이런 QTC가 따라오지 못해서 그런 차이가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분 정도 지나서 찍는 게 제일 정확하다. 그리고 2분 정도 이후에도 플래트로 보였기 때문에 급하면 2분 정도 후에 이제 찍는 것이 QTC를 정확히 측정하는데 제일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 논문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QTRR 히스테레시스가 지난 토요일 날 내가 그 강의할 때 얘기했었던 restitution 피노미나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RR이 짧을수록 refractory period가 짧아지는데 그 정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궁금한 거는 QTC라는 개념 자체가 하트레이트를 보정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세요. 그래서 보정한 값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QTC가 유지가 되지 않고 감소한다는 것은 하트레이트가 떨어지는 만큼의 QT 인터벌이 더 따라오지 못해서 QTC가 떨어진다고 일단은 이해를 했었습니다. 저는. 카디악 메모리라고 그래서 레이트가 계속 지속적으로 빠르면은 인트라셀러 칼슘의 변화 때문에 QTC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QT가 아니고 QTC에도 그런 영향 때문에 메모리가 풀릴 때까지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5분 있다 찍으라는 얘기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특별한 다른 코멘트 네, 교수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